자, 그러면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죠? 일단 오늘 진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쉽게 쓰여진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구문까지 일단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로 나눈 게 난쟁이가 수학인 장목, 난소공하고 봉산탈출, 원고지 요 정도 세 작품 정도 남게 돼요. 알겠죠? 뭐 그 외에 추가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말 없죠. 네. 그 말은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가 규정된 시험 범위부터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어요? 한명지 앞에. 그렇죠. 준비됐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역시 마찬가지 쉽게 쓰여진 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시험 대비니까 내용 정리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 봐야겠죠. 자, 먼저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자, 형식의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윤동주 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회고적.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의지적. 이것도 윤동주 씨의 특징이죠. 항상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서 마무리를 하죠. 그 다음 반성적. 회고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주제는 자, 어두운 시대 현실로 인한 고뇌와 자기 반성. 이게 일단 기본적인 주제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현실 극복 의지까지 함께 노래하는, 얘기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고백적 어조 플러스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선의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쪽에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기 성찰 과정을 드러내죠. 꼭 서리법이 아니기도 해요. 서리법이 쓰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대비를 합니다.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시어를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부각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유념을 하면서 작품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시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워낙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반성과 성찰,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지만 그 와중에 마지막에는 항상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통해서 이제 그 화합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게 윤동주의 시풍인데,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라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밤비라고 하는 시어를 네모를 치도록 합시다. 자, 요 시어 하나밖에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밤비라고 하니까 지금 이 화자가 시를 쓰고 있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다? 밤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지금 시간이 밤이라고 한다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대적 상황과 엮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바로 이거는 일종의 바로 뭐다? 암울한 시대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이 되겠죠.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동주 씨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다? 철저한 자기 반성에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자아 성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밤의 의미를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로 해석하면은 암울한 시대 현실로 볼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 시간이 가지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화자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죠? 자, 우리가 새벽에 떠 있는 밤에 떠 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막 촥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뭡니까 추적추적 이렇게 내리고 있어. 그렇지? 기분이 더 어떻게 되겠어? 막 기분이 다운이 되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이 비라고 하는 시어 같은 경우는 바로 화자의 정서, 일종의 외로움이 되겠죠. 이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육첩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혹시 일본식 방 본 적 있어요? 일본식 방 보면은 방이 요렇게 있으면은 요런 이상한 요런 거 뭐야 벽집으로 된 요런 거를 방에다가 깔아놓거든요. 몇 장을. 알겠지? 요걸 이제 우리가 다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기온이 습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돗자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항상 깔아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겠지? 근데 이게 다다미가 6장 깔렸기 때문에 이걸 육첩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다다미 한 장의 크기는 평수로 따지면 한 3평 정도 돼요. 그럼 이 교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3평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요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좁은 방이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첩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다?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남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부분은 아마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 작품 자체가 이미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하던 그 시절에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뭡니까 고향을 떠나서 유학을 와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알겠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화자에게 있어서 이 뭡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남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더 많이 해석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윤동주가 유학을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슬픈 천명이라는 시어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로 천명의 의미. 천명은 한자로 치면 하늘 천자에 명령하다 할 때 명자를 쓰거든요. 알겠죠? 그럼 천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운명. 그치. 바로 천명은 바로 운명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시를 쓰는 것을 화자는 운명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나는 그냥 시 쓰는 게 내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왜 화자
화자는 이 천명이 슬프다고 표현했을까? 왜 슬플까? 바로 일제강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그치, 바로 슬픈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일제강점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를 쓰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이렇게 자신의 이제 운명을 슬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신에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슬프게 느껴지는 요소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를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화자가 받은 학비 봉투는 바로 뭐다? 부모님의 땀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요것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의 화자는 지금 현재 윤동주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그 시절에 쓴 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학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 면입니다. 자, 그래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라는 거죠. 하필이면 지금 이 화자가 듣고 있는 강의는 늙은 교수의 강의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교수님들은 자기네들이 학생일 때 자기 선생님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사 과정이라든지 석사 과정이라든지 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쌓아놓은 업적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늙은 교수가 가르치는 강의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젊었을 때 이루어놓은 학문적 지식이 될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와 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지, 좀 동떨어졌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지식을 화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아까 우리 뭡니까? 3년이랑 4년을 이렇게 하나 묶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는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바로 일제 강점의 시대 현실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회고를 해봄으로써 바로 뭐다? 자기 반성적, 그렇죠?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면으로 봅시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린 때 동무도 우리가 몇 가지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바로 어렸을 때 자신과 이제 친했던 친구들, 내가 가졌던 가치들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순수한 가치, 바로 이상이라든지 꿈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징을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뭐다? 바로 순수함의 상실, 즉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그쵸? 자, 이 친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제의, 그쵸? 탄압으로 인한 죽음, 상실이라고 하는 시대 현실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침전하는 존재, 즉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침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다? 이거는 과학 용어잖아, 그렇지? 과학 시간에 우리가 뭡니까? 그 이온 용액 같은 거를 이제 그 작용을 시켜가지고 고체를 해서 그 가라앉는 걸 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스스로를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특징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나는 어떻더라?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기 성찰의 결과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바로 뭐다? 인생은 굉장히 살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의 그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굉장히 쉽게 쓰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아와 시대 현실 사이의 일종의 괴리감을 화자는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리감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했더니 결과가 부끄럽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면으로 갑시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는 거야. 자, 아까 바로 1년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잖아. 그쵸?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꺽쇠로 표시하고 별표도 하나 쳐놓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변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에서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뭐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들잖아요. 수용하는, 그치? 근데 반면에 여기서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는데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바뀌어서, 그죠? 반대로 나타날 때 이어주는 일종의 대조적 연결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련의 내용을 반복과 변주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재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재인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작품의 시상 전환이 이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반복을 하고 그걸 변형시킴으로써 다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인식하는 걸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여기서 지금 등불을 밝혀가지고 바로 뭐다? 화자는 지금 어둠을 조금 내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내고 일제강점의 암울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희망, 저항 같은 이런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등불과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시대처럼 올 아침,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반드시 오는 아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광복, 독립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와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침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처럼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반드시 독립이 아침이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이거는 바로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나는 바로 뭐다? 바로 이상적 자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그쵸? 자, 두 사람이 싸웠어. 그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화해하자고 손을 딱 내미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야? 진 사람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손을 내미는 바로 요 앞에 나가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 혹은 뭐 내면적 자아.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손 내미는 걸 당한 뒤에다가 바로 뭐다? 현실적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거죠. 바로 뭐다? 이거는 두 자아의 화합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주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윤동주가 말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와 함께 실려 있는 것이 바로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역시 자유시이고 서정시죠.
자, 성격은 성찰적. 이런 점은 윤동주 씨와 공통점이죠. 그 다음 고백적.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 회고적. 요거까지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차이점이 바로 다음 거죠. 자조적.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비판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제는 바로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 반성이 됩니다. 자, 특징은 자, 바로 미래, 첫 번째로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반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자, 영탄적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화자 스스로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처음부터.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자, 여기서 말하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미래의 시점이죠. 자, 그런데 그 미래 시점에, 즉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는 거. 왜? 내가 미래의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 삶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몸에 힘이 풀려서 종이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바로 미래. 그렇죠? 자, 이 글을 보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미래 시점에 현실을 되돌아보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까? 자, 요런 점은 바로 뭐다?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와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선생님이 하나 더 가르쳐주면, 이러한 방식은 바로 뭐다?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참회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합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광복이 오게 되면 나는 지금의 이 시절을 반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 회상하듯이 반성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은 윤동주의 참회록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24년 1개월을 나는 무엇을 바라 살아왔는가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자,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많은 공장, 즉 그만큼 내 마음이 시끄럽고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바로 젊은 날 하자의
심적, 즉 내면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즉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쓸 게 많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뭐다? 나중에 미래 시점에서 현재 모습을 자기를 이제 사실 일종의 뭡니까? 스스로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자,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을 나타내고, 이 화자 자신은 바로 뭐다? 방황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죠. 자, 뭐뭐처럼 뭐뭐이냐, 뭐뭐듯이 뭐뭐같이 무슨 법? 그치, 직유법을 써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죠. 자,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자,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자, 그래서 저녁거리에다가 자기를 뭡니까? 세워두고 자신이 살아온 날을 세워보았다. 자기를 되짚어보았다라는 거죠. 바로 뭐다? 지난 날에 대한 성찰을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성찰, 반성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보니까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내가 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야. 오로지 나에게만 내가 그냥 큰 존재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화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바로 뭐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 부러움만 느낀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자아 성찰의 결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그렇죠? 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이제 그 뭡니까? 짧은 글을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죠. 즉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스스로를 바로 뭐다?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즉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자조, 스스로를 이제 비관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쉽게 씌어진 시와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쓰여진 시는 뭡니까?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마지막에서는 뭡니까?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뭐다? 자신을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끝이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뭡니까? 희망, 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복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추워? 꺼줘? 네. 에어컨 꺼줘? 살짝. 네. 살짝 추워? 꺼줄게. 자, 그러면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오면 자, 이 글의 갈래는 역시 형식에 얽매임 없이 쓴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자조적, 역시 마찬가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하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판적이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반성적입니다. 자, 주제는 바로 부당한 사회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그렇죠? 자,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적 삶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일상어와 비속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 줄임표 점점점이죠. 표로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반성, 다음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런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표현을 함으로써 여운도 형성해주고 반면에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커피하러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구문까지는 쭉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차라리 쉬는 시간을 조금 일찍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